최명순 고문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하신 의료 전문가로서 본 그룹의 고문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경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 내역의 사후관리와 지출 보고서, 유통질서 문란을 일으킨 약제의 행정처분을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명순 고문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리베이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의약품 리베이트 가기 전에 의료 리베이트로 명칭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및 의료기계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이나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 리베이트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에 공정위 발표에서는 의약품 시장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평균 리베이트 금액이 의약품 매출액의 20%를 해당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용적으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음성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른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보건의료 관련해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형법 등 리베이트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있지만 이것들은 목적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법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 약사법 등의 총 14개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 또 약사, 한약사,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규제를 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에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서 약제별로 요양급여 비용 상한 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차등 감액하거나 급여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3조의 5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하는 거에 예외 조항을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에서부터 시판후 조사, 기타,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해당되는 포인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베이트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제조 수입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 정지에서 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수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있고,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또는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고,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행위자가 부담하는 위험성을 높여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는 추진 배경을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추진 배경으로는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거래가 가능화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또 국민약제비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또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 부정이 그동안 미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쌍벌제를 추진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의약품비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07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약품비가 약 23.9%를 차지하고 있고 25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비 현황은 해마다 1, 2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부 의약품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일반 의약품은 14% 내지 15%에 불과한 데 비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85%,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의 신약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OECD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38%이고 OECD 평균이 34.9%인데 비해서 한국은 13.5%로 나타나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동덕여대 약대의 유승래 교수가 2007년도에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의약품 실태를 조사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이 만연하게 된 의약품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인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이름되어 있죠.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의학의 특징 때문에 환자가 구입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의약품을 처방하고 채택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한 의료 소비자들은 본인 부담금만 내죠. 의료비를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자가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가 지불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약품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비용 요인이 작동하지 않고 공급자의 비용 요인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구조가 신약 개발이 아닌 제네릭 복제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수 중심의 영업 경쟁 구조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각 제약회사들이 과다 경쟁을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의약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샤인 액트라고 해서 의료계에 대한 이익 제공 건당이 $100 이상일 때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을 정부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이하라고 하더라도 연간 제공한 금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약공업에서 자율준수사항으로 의료계에 대한 연구개발비 제공한 것을 갖다 공개하도록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생법은 의약품이라든지 생명공학,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고 또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리베이트를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4가지 감시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대응체계를 통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정 비리신고센터가 개설돼 있고 서부지방검찰청에 식품의약품 조사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조사 및 그 수사 공조체계 개념들을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또 검찰, 경찰 또 국세청,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조하고 거기에 정보나 복지부 지원하는 업무 또는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 사후감시체계를 2011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현서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서 검찰과 복지부, 경찰청,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6개 기관 총 6명으로 구성돼서 전담반을 1년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대표적인 것 의약품 채택료로 일컬어지는 랜딩비라든가 의약품 처방한 대가로 사례비를 제공하는 매칭비 등을 유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3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신고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의료 리베이트에 대해서 내부 신고자 보호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례입니다. 2010년 11월에 쌍벌제 시행 이후에 그 주요 리베이트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제공보다는 의학 전문지 등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시판의 조사나 시장조사 등을 활용해서 대행업체를 통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금액 대비 현금 등 형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을 하는 방법, 또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나 월세를 대납해 주는 방법, 물품,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쪽지 처방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영업조직 구축 방식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영업사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있고 M&A 등을 통해서 영업조직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코마케팅이나 코프로모션 방식이 있고 마지막에 전문 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대행업체인 의약품 판촉업자, 말 그대로 세일을 계약에 의해서 하는 활용한 아웃소싱 방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매년 5% 내지 8%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의약품 도매상은 3,503개소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한 기준입니다. 또 의약품 도매업자의 판촉 영업장 관련 법령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의약품 판매업이라는 판매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 판촉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만 판촉 영업자는 신고를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9일에 의약품 판촉 영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 허가 기준을 보시면 도매상이라든가 위탁 도매상은 이제 창고 면적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있고 업무 관리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촉 영업자는 의약품 종류도 제한 없이 취급할 수가 있으면서 창고 면적 기준이라든가 자산 기준, 업무 관리자 기준에서 자유롭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SO는 제약사 공동 프로모션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전문 영업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자체 내 도매상 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촉 서비스만 제공하는 외부 판매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CSO가 제약사 유연기관 중간에서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유통업체와는 공통이지만 판매 영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영업 대행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CSO가 약사법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2023년도에 법제화돼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O는 원래 유럽에서 1970년대 후반에 연구개발이라든가 생산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시행 당시부터 주로 영업조직을 갖추지 못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료 리베이트 수구수 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해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의약품 판촉업자 신고제도가 2023년 4월 달에 도입됨에 따라 약사법에 판촉영업자 신고제도가 신설됐고, 또한 판촉영업자도 의약품 판매 질서 등에 대한 교육을 처음 신규 때는 24시간, 그다음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제47조에 의약품 판촉업자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이 신약 개발 등 연구 개발보다는 복제의약품 개발과 판매 관리에 집중되는 제약 시장의 가다 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의 난목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 내역 등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 정보에 대해서 수집해가 그 자료를 조사하고 가공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하고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 포진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 표시를 관리하고 공급 내역이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등 유통 정보를 수집 관리해서 의약 관련 정책 수립의 자료로 제공을 하고, 또 심사하는 자료도 쓰고 현지 조사 등을 위한 의약품 정보를 분석해서 자료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정보센터의 업무 흐름들을 보면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의 생산 내역과 제약사나 도매상들의 의약품 공급 내역을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병의원이나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서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 의약품 사용 내역, 신고한 내용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제품 정보 등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보센터의 DW를 구축해서 정보를 인용해서 정부에는 의약품 정책 및 통계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고, 감사 및 조사 기관에 따른 법적 이행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 연구단체는 의약품 산업 관련 연구에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보험 관련 기관은 심사, 평가 업무에 물론 활용을 하고 있고, 요양기관에는 의약품 사용 실태, 또 제약업체에서는 의약품 개발이나 시장 규모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상에서도 의약품 유통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소비자 단체나 언론 등에도 의약품 안전성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 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 관리 종합센터에서 공급한 내역을 보고한 공급 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라든가 미보고한 내용이나 거짓 보고 여부를 서면으로 우선 받아보고, 그 여의치 않은 경우 현재 출장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는 관할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 또는 주의통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행, 산업계 의사결정 근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공급내역 사후관리 절차를 표로 보시면 민원제기라든가 외부기관의 의뢰업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업체, 대상 선정 점수표를 작성하여 중위업체나 상위업체에 대해서 불송실 보고업체로 판단해서 거짓 보고가 의심되거나 보고 오류율이 높은 공급업체를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 요청할 때는 공급업체 일반 현황은 물론이고 거래처별 매입 매출 명세서, 의약품 품목별 수불대장, 월별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 의무 위반이나 불법 유통이 확인된 업체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주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내역 사후관리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품목 변경 이상 징후 기간 인지 모델을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공급력 보고 사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와 유한기관의 품목 변경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델로서 최근 6개월간 제조업체 처방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서 급증했다든가 또는 급감했다든가 유한기관별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변경이 눈에 띄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분석해서 사후관리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공급력 사후관리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서면조사는 공급업체에게 의약품 공급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공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조사 출장해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실제 거래 사실 또 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 재고까지도 보는 대조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업체의 제출 자료로는 공급업체 일반 현황 및 의약품 매출 신고 현황, 수불대장,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또 제조 수입사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 증빙자료와 수입원장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2024년 1월 1일 공개를 시행한 지출보고서 제도는 한국판 케이션시엔 액트라고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로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제도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성 주체는 의약품 품목을 허가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공급자로서 의약품 판매 추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작성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자 간의 코프로모션 등을 진행했을 때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는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이익 제공 내용에 대해서 작성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 허가를 가진 A회사와 영업망을 갖춘 B회사가 같이 코프로모션을 한 경우에 A회사 직원이 한 회계 비용으로 진행한 제품 설명회는 A회사가, B회사 직원이 B회사 회계 비용으로 진행한 제품 설명회는 B회사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AP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품 설명회는 AP회사 모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동영상을 비롯하여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견본품 제공인데 견본품은 견본의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본의 목적이 아니라 임상시험의 목적이라든가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환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 당연히 불가하고요. 유한기관 외의 장소, 전시부스 같은 유한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개봉하거나 소분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형 포장의 경우에 일부 나누어서 제공하는 것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본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는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매상이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다만 도매상이나 판촉자라고 하더라도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학술대에 지원할 때 학술대에 지원이 가능한 주체기관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 약학,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보건의료단체,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등
또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또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학회 등을 주최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에 지원하는 경우에 국내 위임받은 단체를 통해서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를 지원한 경우에 주최보고서상 주최기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주최기관의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와 국내 위임단체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최보고서의 작성 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등이 제공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술대의 지원금이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 지원입니다.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 대행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통한 경우에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자는. 또 임상시험 유형에 따라서 1 내지 3번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1 내지 3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서 작성에 제외가 됩니다. 임상시험 대행업체를 통해서 임상시험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상시험을 위탁하는 의약품 공급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해당 의약품 공급자와 계약을 맺은 임상시험 대행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단연간 지속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 및 시점은 원칙적으로 연구비 지급 시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시점이죠. 지급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연구비의 경우에 인건비성 경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연구비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이 있었는데 연구비는 인건비성 경비만이 아닌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 자문회의를 위해서 교통비 및 식음료를 별도로 제공했을 경우에도 작성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지원 내역 중에서 연구비는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연구비 외에 별도로 진행된 연구자 모임에 따라 제공된 교통비나 식음료 제공은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 설명회인데요. 제품 설명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는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념품비와 식음료비는 세금을 포함해서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수유형기관 대상 설명회가 있고 개별 유형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보건의료인의 모임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약품 공급자가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음료만을 제공하는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약품 공급자가 식음료를 제공 가능한 제품 설명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에 한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품 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강연자에게 지급된 강연료 및 교통비 등의 경우에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인가요? 물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강연료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강연자가 강연 전으로 제품 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참석자에게 식음료나 기념품 및 교통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후 조사에서는 자발적 시판후 조사의 경우에도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자발적 시판후 조사의 경우에도 작성 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여부에 비대상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연간 지속되는 시판후 조사의 경우에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지출보고서의 작성 시점은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연간 지속되는 시판 후 조사라 하더라도 사례비 지급 시점은 그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시기가 포함된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나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지원 금액을 기재할 때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식음료의 경우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가능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용 할인 가능 범위는 1개월 이내에는 제일 많이 거래 금액의 1.8% 이하의 비용 할인을 해줄 수가 있고 2개월일 때는 1.2%, 3개월일 때 이내일 경우에는 0.6% 이하의 비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와 같이 거래 일자가 5월 1일에 거래를 하고 결제는 6월 20일에 결제를 했으면 한 달이 넘었죠. 1개월을 넘었는데 할인율을 1.8%를 할인을 했다 하면은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단위로 거래 금액을 계속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 날인 31일인 경우에는 16일을 더해서 그 기간 동안 47일 동안 1.8%의 비용 할인이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3월 11일 날 일반적 거래인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총 31일 안에 결제를 했을 때 1.8% 비용 할인이 가능한데 계속적 거래일 경우에는 똑같은 3월 11일에 거래를 하고 결제를 4월 27일이면 총 47일이지만 중간 일정인 16일이 추가돼서 1개월 16일 안에 결제를 해도 똑같이 할인 비율 1.8%를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가능 범위 다음 예시입니다. 자, 계속적 거래에 해당돼서 1월 11일 날 거래를 하고 16일 날 거래하고 26일 거래하고 2월 8일 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 결제는 2월 25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거래 기준으로는 총 45일이고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는 총 17일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 기간인 1월 25일부터 한 달을 갖다 계산을 해서 2월 25일까지 경월제하는 경우에는 총 1.8%의 비용 할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보도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지원에서 연구비 의미를 질문했었고 임상시험 대응업체에서 실태조사 제출 유무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대응업체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지원한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의무는 임상시험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회계연도의 정의를 또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출보고서 작성은 업체별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자료 제출은 각 업체의 회계연도 시작 월과는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을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용 중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위반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지출보고서 내역을 비공개할 수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만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질병, 부상, 분만 등의 사망 등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기간을 건강보험 초창기에는 요양취급기간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양기간이라는 말로 변경이 됐는데 요양기간이라는 말이 요즘 장기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기관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의료 및 보건지소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까지가 요양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요양원이라든가 약방 같은 거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기간 내 제출하는데 제출 대상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 영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히라 서비스 주요 업무로 들어가서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엑셀 서식으로도 업로드 가능하고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에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보고서를 갖다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또 지출보고서 관련된 장부나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 지출보고서 관련된 장부라든가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질서관리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등 업무는 전화번호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 작성은 1월부터 5월까지 조사 대상자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사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6, 7월에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하고 그다음 심평원에서 8월에서 10월까지 자료 분석을 하고 나면서 복지부에서 결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의약품 공급업체가 3,531개에서 대비 2022년도에 의약품 공급업체가 3,531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13,641개소로 대폭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촉 영업자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서 9,959개의 판촉 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보고 실태조사 결과 업체 규모를 보면 2023년도 제출업체의 80.2%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타났고 의약품 판촉업자의 경우에는 69%가 1인 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제공 구매를 보면은 금전 지원이 제일 많았는데 학술대 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182억 원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7,249억 원 중에서 임상시험이 4,9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68.8%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회가 2,055억 원, 그다음에 시판료 조사에 114억 원, 학술대 9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지출보고서 관련한 업무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유통질서 문란약재 행정처분 지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약재관리실의 약재관리부에서 하고 있는 유통질서 문란약재에 대한 행정처분 지원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약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검토 요청이 내려오면 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위반한 리베이트사에 대해서 제공행위 대상 품목을 특정하고 품목별로 부담금액을 산정해서 약가 인하율이나 급여정지 기간 또는 가징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복지부와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법률자문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또 최근에는 리베이트 약재 행정소송에서 비급여 약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비급여 약제도 반영해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비급여 약제도 조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따라서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또는 답변서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절차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약제로 대상 약제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서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동법에 따른 행정처분 시 품목이 특정된 그런 약제를 대상 약자로 하되, 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상 품목수는 확인되나 해당 의약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청구한 금액 중에서 상위 품목순으로 대상 품목수 순위까지 의약품에 대해서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실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나 의료계, 제약업계, 도매유통업계에서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약산업에서도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건강한 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제약사는 신약 개발 및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적정 가격에 품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을 하고 의료계 및 의학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